안녕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기막힌 삼자대면을 한 30대 여자입니다. 전 살면서 남들보다 크게 다르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 사랑받으며 잘 컸고, 친구 같은 여동생도 있고,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삶도 지나온 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둘이 열심히 살고, 예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알콩달콩 사는 미를 꿈꿔보기도 했어요. 그저 남들처럼 저도 그렇게 살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전 얼마 전 한 남자를 두고 기가 막힌 삼자대면을 벌여야 했습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바로 저한테 일어났거든요. 제가 어떤 기막힌 일을 겪었는지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저희 부모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엄마도 그러셨지만 특히 아버지 말 그대로 좋은 사람이셨거든요. 아버진 충청도에서 칠남매 중 막내로 태어나 서울에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에 다니셨어요. 일이 바쁘실 땐 새벽까지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셨는데 한 번도 얼굴에 찌푸리시지 않으셨죠. 여보, 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할 테니까 당신은 가서 좀 쉬어. 당신이야말로 아직 밥도 못 먹었잖아. 내가 얼른 밥 차릴게. 당신도 애 보느라 힘들었잖아. 밥 그거 좀 늦게 먹는다고 큰일 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가 저와 2살 어린 여동생을 보느라 집 청소를 못하거나 식사 준비를 못해도 아버진 불평 한마디 하신 적이 없으셨대요. 그러니 두 분은 부부싸움 한 번 하신 적이 없었고요. 너네 가위로 아빠 셔츠를 자르면 어떻게 해? 에,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7살 땐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동생과 인형놀이를 하다 인형 옷을 만들어준답시고 아버지 옷을 가져와 잘라버린 거죠. 하필 그 옷은 아버지가 일하실 때 입던 작업복이었고요. 하지만 그때도 아버진 저와 동생에게 화를 내시지 않았답니다. 냅둬. 옷은 또 마련하면 돼. 서연이랑 서영이 손 안 다쳤지? 여보, 호되게 혼을 내야지. 너네 손 들고 있어. 애들이 다 그러면서 크는 거지 뭐. 아이고, 나만 또 나쁘지, 나만 나빠. 아버지 이런 성격은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도 일하시고 엄마도 회사에 다니며 일을 하셨거든요. 덕분에 형편이 가난하지 않았지만 또 그렇다고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시골에 계시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큰아빠들과 고모들은 싸우고 난리가 났지만 아버진 그때도 무덤덤하셨죠. 그래서 당신은 하나도 못 받은 거야? 땅이며 산이며 전부 아주버님들이랑 형님들한테 넘어갔지? 사람이 욕심 부리면 배탈 나는 법이야. 우리 새끼 밥 먹고 살잖아. 아휴, 그래요. 벌써 아주버님이랑 큰형님 싸우고 난리던데 골치면 아프지 뭐. 엄마는 아버지께 뭐라고 하셨지만 사실 두 분은 비슷한 성격이었어요. 결국 큰아빠들과 고모들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법정 싸움까지 벌였고 거의 의절하다시피 사이가 갈라졌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부모님은 큰 욕심 없이 사셨지만 저와 동생이 거짓말하는 건 절대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독서실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놀다 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거짓말한 게 찔려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차라리 집에서 편히 놀아. 괜히 몸고생 마음고생 하지 말고. 네? 아빠,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얼굴에 딱 보여. 거짓말 하려니 힘들지?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편히 집에서 쉬던가 아님 밖에서 신나게 놀던가 해. 전 수도권에 있는 대학 경영학과 입학했고 25살에 졸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하고도 전 진로를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공부도 해보고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일반 회사에 취직해보기도 했네요.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저 이번에도 또 떨어졌어요.
괜찮어. 아직 네 나이 27살인데 뭐가 걱정이야? 이것도 다 인생 공부한 거야. 하지만 하는 일마다 전 결과가 영 안 좋더라고요. 공무원 시험엔 2번이나 낙방했고 카페 아르바이트도 적성에 안 맞는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렇게 시간만 보내다 어느덧 전 30살이 되었죠. 남들은 좋은 직장 들어가 부모님 해외여행도 보내드리고 동생도 대기업에 취직한 터라 전 더 부모님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부모님은 오히려 절 다독여 주셨답니다. 네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논 것도 아니고 공부도 하고 일도 했잖니. 그 시간들 헛되지 않을 거야. 그래, 엄마 아빠 이렇게 건강한데 무슨 걱정이냐? 난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꿈 찾아가는 거 보는 것도 좋아. 부모님 말씀을 듣고 전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봤어요. 그때 대학 선배 소개로 홍보회사에서 인턴을 하게 됐죠. 비록 보수는 무척 적었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일이 너무 재밌다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자식, 일 제법 하더라. 진작 이쪽으로 들어오지 그랬어. 그러게요. 선배랑 다른 분들이 잘 알려주신 덕분이에요. 다음 달엔 정직원으로 전환될 거야. 앞으로도 잘해봐. 그렇게 전 1년 인턴을 거쳐 정직원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나이에 비해 월급은 적었지만 전 신이 나서 더 열심히 일했죠. 정직원 전환 후엔 월급을 모아 처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갔고요. 공항에 나오던 그 광고가 우리 딸이 만든 거라고? 세상에. 아빠도 참,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그냥 살짝 도와드린 수준이에요. 그래도 대견하다. 허거나 밤새고 출근하는 거 보면 안쓰러운데 그래도 요즘 네 얼굴이 많이 행복해 보여. 전 그 회사에서 3년간 일하다 좀 더 큰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으니 집에서도 독립했고요. 부모님께는 폐 안 깨친다고 큰소리 떵떵 쳤지만 태어나 처음으로 대출을 받으니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언니, 독립하니까 어때? 엄청 좋지? 나도 독립하고 싶다. 넌 곧 결혼하잖아. 야, 부모님이랑 살 때가 좋았어. 나와보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야. 그때부터 전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라고 해도 남들처럼 크게 투자할 능력도 마음도 없어 책이나 인터넷을 혼자 공부하는 정도였죠. 그러다 우연하게 생활 재테크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모은행 1년짜리 적금 이율 4%, 내일부터 판매한대요. 각 지점마다 선착순 100명이랍니다. 다들 고고. 땡땡 증권사 홈페이지 가입하면 커피 쿠폰 줘요. 다들 점심에 시원하게 한 잔씩 드세요. 그 단체 대화방은 회원이 20명 정도인 작은 대화방이었지만 서로 금융정보나 이벤트가 있으면 바로 알려주곤 했거든요. 덕분에 저도 쏠쏠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회원은 남들보다 정보도 빨랐고 절세 방법 등 세금에 대해서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인지 다른 회원들 경제적 고민도 상담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줬답니다.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으세요? 전에 비과세 상품 알려주셔서 저도 덕분에 가입했어요. 제가 관심이 좀 많거든요. 도움됐다니 다행입니다. 서로 돕고 살아야죠. 얼마 후 그 대화방 회원들끼리 오프라인 만남이 열렸습니다. 그 회원도 참석을 했고 전 그때 처음 그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 이름은 이효철이었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더군요. 그 남자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서현 씨, 이사 준비하신다고 했죠? 땡땡역 근처면 땡땡 아파트가 입지가 좋아요. 대출은 땡땡은행에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어머, 감사해요. 안 그래도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 막막했는데 매번 도움만 받네요. 그러시면 저랑 언제 데이트 한번 해주세요. 어때요? 매너도 좋고 똑똑한 그 남자에게 저도 호감이 있었고 저흰 그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원이 10명 정도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업한다는 게 쉽지 않아 보였기에
전 놀라웠죠. 난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던데 효철 씨 대단하다. 20살 초반부터 일절 안 해본 게 없어. 삼촌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쓰레기 치우면서 일 배웠거든. 남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며 공사장 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 사정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경제나 재테크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는 게 많구나 싶었답니다. 서연아, 목소리가 맹맹하다? 너 감기균 있는 거 아니야? 그런가? 어제 야외에서 밤샘 촬영해서 그런가 봐. 안 되겠다. 내가 점심때 갈 테니까 병원 가서 수액 좀 맞고 오자. 게다가 남자친구는 일 때문에 바쁜데도 제 건강이나 스케줄을 잘 챙겨줬습니다. 광고회사에 다니니 전 야근이나 주말 출근이 잦은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제 일정에 맞춰 데이트를 했습니다. 더 근사한 레스토랑 데려가고 싶었는데 겨우 콩나물 국밥이야? 난 스테이크보다 국밥이 더 좋아. 이거 먹고 서점에 책 보러 가자. 그래. 그리고 저녁엔 집 근처 공원에도 가자. 남자친구와 전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남자친구 사업을 하고 있었지만 돈 씀씀이도 과하지 않았고 저희는 알뜰하게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만난 지 반년 후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죠. 서연인 동생이랑 많이 친하구나. 좋겠다. 나도 남동생과 친하면 좋을 텐데. 동생이랑 왜 사이가 안 좋은데? 싸웠어? 그건 아니고 아무래도 내가 장남이고 공부도 잘하니까 부모님 기대가 컸거든. 동생은 그걸 무척 싫어했고. 남자친구는 부모님과 연년생인 남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남동생은 3년 전 결혼을 했고 따로 산댔어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지난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자친구네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꽤 부유하게 자랐다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되게 엄격하셨어. 자식이라고 지원해 주시는 것도 없었고. 아, 그래서 효철 씨가 20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 거야? 어, 난 대학 학비도 내가 직접 다 벌었거든. 근데 동생은 허거날 사고만 쳐서 부모님 근심이 크셨어. 남자친구 남동생은 학교를 다니며 내내 친구들과 싸움질만 해 부모님이 학교며 경찰서에 쫓아다니는 게 일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남자친구와도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고요. 대학도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난리니 어쩌겠어. 결국 아버지가 돈을 대줬는데 사업도 다 말아먹었지 뭐. 그랬구나. 부모님도 그렇고 효철 씨도 속 많이 상했겠다. 겉으로 완벽하게 보였던 남자친구에게도 그런 속사정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남자친구 결혼 후에도 남동생네 부부와는 거의 안 보고 살 거라며 부모님도 남동생네와 거의 의절한 상태라고 하더군요. 사실 동생이 술 마시고 오토바이 타다 사고가 나서 다리 다쳤어. 어머 세상에. 우리 부모님도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셨어. 암튼 서연이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줘. 전 얼마 후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역시나 남동생 부부는 볼 수 없었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절 무척 마음에 들어 하시더군요. 우리 효철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완벽하려고 해서 걱정이었단다. 서연이가 좀 이해를 해줘. 우리 아들이 너무 고지식하지? 아니에요. 바르고 성실한 게 제일 좋죠. 그래, 신혼집 우리가 구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결혼 준비를 하거라. 전 그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도 나이가 있으니 부모님 도움 안 받고 결혼 준비를 하려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말씀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해 볼게요. 아버지가 돼선 장남 장가 가는데 집 한 채도 못 해주겠어? 아무튼 어서 결혼식 날짜부터 잡거라. 얼마 후 남자친구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집엔 여동생네 부부와 2살짜리 조카도 함께 했고요. 헌칠하고 싹싹한 태도에 부모님도 남자친구를 좋아하셨죠. 그래, 사업을 한다고? 일이 힘들진 않은가?
세상에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던 중 조카가 뛰어다니다 그만 남자친구 와이셔츠에 음식이 쏟아진 겁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얼굴을 찌푸리기는커녕 넉살 좋게 아버지 옷을 빌려 입더라고요. 아버님 옷이 딱 맞는 거 보니 제가 맞서야 될 운명인가 봅니다. 어머, 젊은 사람이 넉살도 좋네. 그렇게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고 저흰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그리고 신혼집을 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가 34평 신축 알아보신다니까 가정 가구도 거기에 맞추면 될 것 같아.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난 작은 곳에서 시작해도 되는데. 아유, 괜찮아. 신혼여행도 서연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해. 저흰 서둘러 결혼식장과 신혼여행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양가 상견례 날짜도 잡았죠. 내 동생이랑 제부도 올 텐데 괜찮을까? 아, 그래? 내 동생은 못 올 수도 있는데. 아, 괜찮아. 내가 미리 잘 말씀드렸어. 서로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뭘. 그렇게 상견례 날짜는 2주 뒤 일요일 점심으로 정해졌습니다. 전 상견례가 열릴 한정식 집도 예약했죠. 그런데 그날 밤 남자친구가 연락을 안 받는 겁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남자친구가 남동생도 상견례에 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연락이 안 된 거야? 말도 마. 우리 아버지랑 남동생이랑 싸우는 거 많이느라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상견례장에서 남동생네 부부가 예의 바른 모습이 아니어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너무 민망해하는 남자친구 모습에 저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상견례를 앞두고 무척 바쁜 날이 이어졌습니다. 하필 회사에서도 큰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 낮엔 정신없이 일하고 저녁에 결혼 준비를 하는 나날들이었죠. 얼마나 피곤했던지 전 코피까지 흘려야 했답니다. 아유, 쉬엄쉬엄해. 그러다 너 결혼 전에 쓰러지겠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이제 상견례하고 집만 구하면 돼. 마침내 상견례 전날이 됐어요. 전 너무 떨리고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밤늦게 저를 찾아오더니 어렵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사실 신혼집 말이야. 아버지가 지금 현금 유통이 좀 어려워서 일단 우리가 구하면 나중에 해결해 주신대. 어머, 그래? 알겠어. 그럼 바로 알아보자. 미안해. 아버지가 일 때문에 잠도 못 주무셨거든. 상견례 때 말 안 나오게 서연이가 잘 좀 해줘. 너무 걱정 마. 전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흔쾌히 이해해 주시며 신혼집 구할 돈이 부족하면 좀 도와주시겠다고 했죠. 그렇게 마침내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저희 가족이 먼저 도착했고 10분 뒤 남자친구네 가족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남동생은 휠체어를 타고 오더군요. 남동생 와이프로 보이는 그 사람이 그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요. 이쪽은 제 작은 아들이랑 며느리입니다. 다리가 좀 불편하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힘드실 텐데 이렇게 와주시고 저희가 감사하죠. 어서 앉으십시오. 상견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남동생네 부부는 저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별다른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네 가족관계에 대해 귀뜸을 했기에 저희 부모님도 좋은 말만 하셨고요. 이 서방이 얼마나 듬직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들도 훌륭히 키우시느라 부모님 고생이 크셨겠어요. 우리 효철이가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자랑거리입니다. 절 닮아 배포도 크고 사내 대장부예요. 앞으로도 잘 될 겁니다. 그 말에 남동생 와이프는 마시던 물컵을 내려놨고 그 남동생도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술이 들어가자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지셨죠. 사실 전 딸 낳고 싶었는데 둘째도 아들이어서 저랑 남편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아, 그래도 자식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가정 이루는 것만으로도 효도지요. 상견례 분위기는 점점 안 좋아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더라고요. 겨우 저희 부모님과 제가 분위기를 수습해 상견례를 마쳤답니다. 그렇게 어른들을 배웅해드리고 전 화장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누가 절 따라와 문을 닫더라고요. 바로 남동생 와이프였죠. 아깐 기분 좀 상하셨죠? 그래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해요. 이효철에 대해 뭘 알아요? 알 만큼 다 알아요? 그 여잔 대뜸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 놀라 아무 말도 못했네요. 시아주버님을 대뜸 이름으로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에 대해 다 알고 있냐는 말도 이상했거든요. 그렇지. 그 인간이 말했을 리가 없지.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여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주변을 둘러보고 핸드백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제게 내밀더라고요. 우리 다 가면 그때 봐요. 이효철 그 인간한테 보여주지 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뭔데요? 그 여잔 그 말만 하고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전 그 여자를 붙잡았습니다.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좀 더 들어야 할 것 같았거든요. 저기요, 잠시만요. 나도 엄청 고민했어요. 그런데 100번 생각해봐도 그쪽 인생까지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제 인생이 망가져요? 망하는 거 우리로 족하단 말이에요. 암튼 그 쪽지 꼭 봐요. 그리고 그 여잔 서둘러 나갔습니다. 곧 밖에선 절 찾는 소리가 들렸고 전 겨우 그 메모를 가방 속에 넣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왔죠. 그리고 전 집에 도착해 그 메모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이 메모 안에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땡땡 아파트 101동 502호 010 땡땡땡땡 6749 서은지. 메모엔 이 내용뿐이었습니다. 아마 연락처는 남동생 와이프, 그러니까 그 여자의 연락처인 것 같았고요. 인터넷으로 그 아파트 위치를 알아보던 전 조금 놀랐습니다. 효철 씨가 사는 집이랑 가깝네? 걸어서 10분 거리. 대체 여기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거지? 전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주소를 제게 알려준 건 거기에 가보라는 뜻일 테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상하더군요. 상견례가 끝난 이후 남자친구는 연락이 또 없었어요. 제가 전화를 안 받았고 메시지도 읽지도 않더라고요. 어제 왜 전화를 안 받았어? 무슨 일 있었어? 아, 상견례 끝나고 아버지랑 술 한잔 했어. 피곤했는지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네. 전 슬쩍 남자친구를 떠봤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 반응을 보고 전 그 집에 빨리 가봐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됐고요. 우리 신혼집 말이야. 효철 씨 집 근처에 땡땡 아파트 어때? 어머님 아버님 댁이라도 가깝잖아. 어? 아니야. 그 집은 안 돼.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그 집이 너무 오래됐고 인프라도 불편하다며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더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나 할 말이 있어. 내가 사업 때문에 대출받은 게 있어서 상황이 좀 복잡해. 서연이 명의로 없고 나중에 나랑 아버지가 대출금 갚아주면 어떨까? 그래? 알겠어. 전 무척 놀랐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어요. 물론 큰돈이 오가는 것이고 집을 마련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자꾸 말이 바뀌고 있는 게 찜찜했죠. 게다가 남자친구가 싫다던 그 아파트는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기로 유명했고 인프라도 좋은 곳이었거든요. 효철 씨, 나 갑자기 지방 촬영 잡혀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 수요일에 올라올 거야. 그래? 알겠어. 난 지금 집에 들어왔어. 조심해서 다녀와. 하지만 전 그때 지방에 내려가는 차 안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여자가 알려준 그 아파트 101동 502호의 앞에 있었죠. 그리고 전 심호흡을 하고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 안에서 누군가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그 목소리 듣는데 전 머릿속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곧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연 남잔 절 보고 놀라 뒤로 자빠졌습니다. 서연아, 당신 여기서 뭐해? 집이라며? 여기도 당신 집이야? 너 출장 간다며?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다 늘어진 추리닝에 슬리퍼를 끌고 나온 남잔 바로 제 예비 신랑이었어요. 한눈에 딱 봐도 그 집에 사는 사람 같았죠. 그것만으로도 기가 막혔는데 곧 상상도 못할 호칭으로 그 남자를 부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기야, 누군데? 누가 온 거야? 아니야. 아무도 아니야. 그 말에 남자친구는 얼른 문을 닫으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전 있는 힘껏 그 남자 밀어버리고 그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누구세요? 누구신데 남의 집 들어와요? 그럼 그쪽은 누군데요? 저 남자랑 무슨 관계예요? 저 남자요? 우리 남편 말하시는 거예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그 말까지 들으니 더 앞딜 잴 것도 없더라고요. 그 남잔 헐레벌떡 절 따라 들어와 팔을 끌고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순간 그놈 뺨다구를 날려버렸죠. 어머! 다짜고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 누구야? 하지만 전 계속 그 남자를 두들겨 팼습니다. 제가 제정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 광경에 절 뜯어말리며 욕하던 그 여자도 제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이 삐리리야. 왜 남의 남편을 패? 당장 안 떨어져? 아니야 여보. 나 괜찮아. 여보 나 괜찮아? 너 지금 그 말이 나오니? 전 그놈 역사를 잡고 흔들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냅다 소리를 질렀죠. 내가 누구냐고? 나 이 인간이랑 엊그제 상견례한 여자야. 뭐? 상견례? 그래요. 댁 남편이 총각 행세하면서 나랑 결혼하려고 했다고요. 그러니 내가 눈이 안 뒤집혀요? 그 말에 그 남잔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이번에도 제가 더 빨랐답니다. 전 잽싸게 문 앞을 가로막았죠. 그리고 제 말에 그 여자도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상견례? 결혼하기 전에 하는 거?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이에요. 둘이 진짜 부부죠? 여기서 같이 사는 거죠? 네, 제가 저 남자 와이프인데요. 그런데 글쎄 그놈이 그 여자 말을 듣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 이혼했잖아. 위장 이혼했잖아.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위장 이혼이라고? 너 그래서 나랑 결혼 날짜 잡은 거니? 제 말에 그 여자도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그리고 전 그 여자에게 그 남자 실체를 다 폭로해버렸죠. 나 이호철 저 인간이랑 반년 연애하고 엊그제 양가 가족들 다 모여서 상견례했어요. 결혼 날짜 2달 뒤고요. 뭐? 야, 너 미쳤어? 날 두고 새 장가 가려고 해? 그 여자도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놈은 자기 말 좀 들어보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어떤 자기? 저 여자야 나야. 너 그래서 연애하느라 요즘 뜸하게 왔구나. 나한테 국세청에 걸릴까봐 못 온다더니. 더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나가려는데 이번엔 그놈이 제 다리에 매달리더라고요. 좀 놓으라고 해도 그놈 입에선 더 기가 막힌 말만 나왔습니다. 서연아, 나 너 사랑해. 지금도 그래. 내 마음은 진심이야.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니 삐리리야? 그때 제 눈에 그 집 식탁 위에 놓인 족발 보쌈 세트와 소주잔이 보이더라고요. 아마 둘이 먹으려던 저녁이었나 봅니다. 전 너무 화가 나 그 족발 보쌈 세트와 새우젓 등을 그놈 머리 위에 확 부어버렸어요. 서연아, 말로 해 말로. 아우 냄새. 뭐 말로 해? 너 내가 광고회사 다니는 거 알지? 오냐, 이효철 니놈이 위장이혼 한 주제 바람까지 폈다고 대문짝만하게 TV에 내줄게. 그리고 전 그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밤새 울다 전
저에게 매물 전달해준 남동생 와이프 서은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여잔 기다렸다는 듯 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다 봤죠? 이호철 그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네, 그 여자랑 살고 있더라고요. 이호철 그놈 2년 전에 그 여자랑 결혼했어요. 그 여자 지금도 시댁까지 드나들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했습니다. 둘이 아직도 한 집에 살면서 왜 위장 이혼을 했는지 알 수가 없었죠. 이유요? 돈이죠. 이호철 속은 다 맹탕이에요. 쥐뿔도 없는 놈이라고요. 네? 그놈이 사업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지방대학 중퇴하고 부모님 졸라 호프집 PC방을 차렸다. 다 말아먹었다네요. 그러다 위장이혼까지 하고 얼마 전부턴 친구 회사에서 소일거리를 도와주고 있었고요. 친구 회사 자기 회사인 것처럼 말하고 다닌 거였죠. 시부모님은 그놈 사업자금 다 대주다가 하나 있는 집까지 싹 다 날려먹었어요. 집을 다 날려요? 신혼집 해준다고 했죠? 그거 그 집안 18번이에요. 그러다 돈 없다고 배째라고 나오고요. 그놈이 이제껏 결혼한답시고 데려온 여자가 한 트럭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시부모는 그놈이 재산을 다 날리자 둘째 아들에게 형 사업자금을 대주라고 강요했다네요. 우리 남편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어 대출까지 내서 지 형한테 8천만 원 줬어요. 근데 고맙단 인사는커녕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그렇게 그놈은 동생 돈으로 사업을 했지만 또 망했답니다. 동생이 일부라도 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시부모에게 핀잔만 들었다고 합니다. 넌 형한테 그 돈 준 게 그렇게 아깝니? 남자가 쪼잔해선 네 형은 돈 때문에 위장이혼 됐는데 불쌍하지도 않어? 결국 남동생은 낮엔 직장에 다니고 밤엔 오토바이 배달일을 다니며 대출을 갚았답니다. 그러던 중 한겨울 빙판길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고요. 그럼 그 휠체어가 그 사고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사람도 없어서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급하게 수술했지만 한쪽 다리 절개됐고요. 근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하지만 그때도 그 사람들은 남동생 부부에게 차마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답니다. 병원비도 모자라 급하게 돈을 빌리러 다녔는데 부모란 사람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이도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제발 수술비 좀 마련해 주세요. 알겠다. 그럼 그 돈은 네가 갖거라. 이자까지 쳐서 약속하는 거지? 자식이 다 죽을 뻔하다 살아났는데 그 앞에서도 돈을 갚으라니 기가 막혔답니다. 결국 서은지 그 여자가 시댁에가 한바탕 뒤집었고 그제야 이호철 그놈이 돈을 들고 왔더랍니다. 집안 시끄럽게 하지 말고 2천이면 되지. 수술하고도 남을 거다. 아주버님, 이게 다예요? 사람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놈은 물론이고 그 부모도 남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전화 한 통화도 없었답니다. 그 인연 끊고 살다 제 상견례 때문에 만난 거였고요. 가서 아무 소리 말거라. 저쪽에서 네 여동생 나온 데서 너네 부른 거야. 춘철이 네가 내 자식이면 이번엔 아들 노릇 좀 해. 남동생과 그 여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서도 뻔뻔한 그 가족들 행태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네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들고 왔던 그 메모를 저에게 준 것이었고요.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할지. 아니에요. 우리 남편 저렇게 다치고 보니 저 집안 사람들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 인생 또 망가지는 건 두고 볼 수 없었을 뿐이에요. 전 서은지 그 여자와 헤어지고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죠. 부모님께는 대체 어떻게 말해야 하나 싶었는데 집 앞엔 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답니다. 그놈과 그 아내가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놈 말은 못 믿을 것 같아 제가 끌고 왔어요. 그쪽 이야기도 들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그쪽도 저한테 궁금한 거 많을 것 같고요. 이호철, 너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나.
정말 TV에서나 보던 모습이었답니다. 한 남자와 그 남자의 아내, 거기에 그 남자가 바람핀 여자까지 3자 대면이었죠. 제가 그 바람핀 상대라는 게 더 기가 막혔고요. 서연아, 나 그래도 법적으로는 총각이야. 우리 그렇고 그런 불륜 아니라고. 입 안 다물어? 둘이 위장이혼 했으면서 아직도 왜 같이 살고 있는 건데? 제 말에 그 여자가 둘이 위장이혼을 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더라고요. 그놈이 몇 년 전 또 사업에 실패를 했고 빚도 어마어마했다나요? 먼저 위장이혼을 제안한 것도 그놈이었답니다. 양도소득세 낼 돈도 없다고 집이라도 지키려면 서류만 정리하자고 했어요. 서류 정리 끝나고도 저놈 제가 살던 집에 일주일에 나흘은 자고 갔고요. 어쩐지 네가 그래서 세금에 대해 빠삭했구나. 기가 막히네요. 하지만 그놈은 옆에서 그 많은 돈을 나라에 내냐며 그 집도 그냥 왔다 갔다 한 거라고 변명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짓을 할 생각도 못 하잖아요. 위장이혼까진 그렇다 쳐도 와이프랑 진짜로 헤어지지도 않고 저와 결혼을 추진하다니요. 그런데 그놈이 밝힌 이유를 듣고 그 여자 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물어? 나 서연이 너랑 살고 싶었어. 정말이야. 뭐? 그럼 당신 와이프는 어쩌고? 그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살다가 정리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그놈은 진짜로 전 와이프까지 배신하고 저와 결혼을 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뻔뻔하게도 두 집 살림을 하려고 했다는 그 말에 그 여자도 그놈 머리채 잡았죠. 뭐? 저 여자랑 살려고 그랬다고? 야, 이놈아, 그게 할 말이야? 아유, 이것 좀 나. 그러니까 그 아파트 팔아서 나누랬잖아. 서연아, 나 진짜 그 돈만 받으면 얘랑 헤어지려고 했어. 정말이야. 하지만 그놈이 그 여자랑 정말 헤어지려고 한 거였는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설사 그랬다고 해도 그놈이 저한테 사실대로 털어놨겠어요? 둘이 싸우거나 말거나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엄마가 내려오시더군요. 이서방? 아니 누군데 우리 사이 머리채를 잡고 있어요? 장모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뭐 장모님? 제가 이 남자 부인이에요. 야, 어딜 도망가? 전 엄마를 끌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제 말을 들은 아버지도 놀라 주저앉으시고야 말았고요. 이놈이 내 딸한테 대체 무슨 짓을, 내가 당장 그놈 요절을 내야지. 그러면서 아버진 밖으로 달려나가셨어요. 그놈은 아직도 그 여자랑 집 앞에서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 꼴을 본 아버진 그놈 역사를 잡고 바닥에 냅다 꽂으셨답니다. 마치 씨름 선수처럼요. 아우, 왜 이러십니까? 아우, 내 어리. 일어나. 내가 오늘 너 가만 안 둬.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희 아버진 키 170cm에 몸무게는 55kg셨어요. 그놈은 키가 185cm였고요. 그런데도 아버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는지 그놈 역사를 잡고 몇 번 더 땅에 꽂으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본 저 엄만 놀라 아버지를 말리지도 못했고요. 야, 너 그 집에 발도 들이지 마. 가만 안 둬? 서연아, 봤지? 나한텐 너뿐이야. 콧구멍으로 숨이라도 쉬고 싶음 당장 우리 앞에서 사라져. 결국 전 결혼식장과 신혼여행 등을 취소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친구들은 그래도 결혼식 올리기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고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살다 보니 별일을 다 겪는구나. 너도 얼른 잊어버려라. 아빠 죄송해요. 아빠 허리는 좀 어떠세요? 괜찮다. 그놈 내 맘 같아서는 아주 더 혼쭐 내주고 싶었는데. 에휴. 아버진 그때 집 앞에서 그놈을 냅다 꽂으신 후 허리 다쳐 한동안 치료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전 아버지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절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집 작자들이 단체로 그렇게 나오는데 안 속고 배겨?
그래도 그분들 덕에 네가 그놈이랑 헤어지게 됐으니 다행이지. 엄마, 속썩여드려 죄송해요. 됐어. 너도 얼른 잊어버려라. 똥 밟은 신발은 팍팍 씻어버리면 된다. 결혼식장을 취소하고 얼마 뒤 그놈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어이없는 말뿐이더라고요. 아니, 우리 효철이가 법적으로는 싱글 맞다니까. 그 여자가 도무지 안 떨어져서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야. 우리 애가 정이 많은 거 어떻게 하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본인 입으로 직접 두 집 살림할 생각이었다고 했다니까요. 말이 그러지 걔가 마음이 약해 그러지도 못했을 거야. 아,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신혼집 못해주니까 그거 트집 잡는 거지? 전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저 집안 작자들의 행태를 보니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는지도 알 것 같았고요. 신혼집 해준다고 한 예비 며느리가 수십 명은 된다면서요? 그럼 다음 며느리한텐 내 아들이 두 집 살림하는데 너한테는 아파트 꼭 해준다고 해보시던가요? 뭐야? 이 되바라진 것 같으니라고. 아이,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냐? 그쪽 아들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세요? 위장 이혼이요. 그거 위법이에요. 자식이 법을 위반하면 말렸어야죠. 하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그 집 식구들은 돌아가며 제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그놈도 문자로 계속 제게 매달렸고요. 조용히 결혼 취소하고 없던 일로 하려고 했지만 대체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확인해본 결과 두 분 이혼은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산과 세금 문제 피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남이에요. 나 사는 집도 따로 있다고요. 이미 조사 다 끝났습니다. 그동안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해드립니다. 전 국세청에 그놈이 위장이혼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제 제보에 국세청에선 조사가 나왔고 결국 그놈은 양도소득세, 가산세, 부당가소 신고 가산세까지 붙어 몇 배로 돈을 내야 했죠. 아! 내 명품백은 안 돼. 저놈 물건이나 가져가라고. 왜 나한테까지 난리야. 조사 결과 그놈 부부가 재산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에게도 납세 의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답니다. 그러니 그 여자도 그간 안 냈던 세금을 내야 했는데 돈 없다고 버티다 국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 처리를 했답니다. 물론 그 아파트도 홀라당 날아갔고요. 서연아, 나 그 집 넘어갔어. 그런데도 세금을 더 내래. 이제 알았니? 이 나라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내가 그 여자랑 살건 말건 이 나라가 무슨 상관이라고. 진짜로 이혼할 걸. 그럼 서연이 너랑 결혼했을 텐데. 전 그 소리에 기가 막혔답니다. 그놈과 그대로 결혼했으면 제 인생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 소름이 확 끼쳤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래? 내가 왜 너랑 결혼을 해?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데 넌 그보다도 못하거든? 그럼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내 덕분에 너 적금도 들고 좋았잖아. 내 돈을 들었지 네 돈을 들었니? 막말로 너 내 덕분에 위장이혼이나 두 집 살림이 얼마나 나쁜 건지 알았잖아. 앞으로 다신 연락하지 마. 네 이름 생각하기도 싫으니까. 그 이후 그놈은 세금 내느라 빚을 엄청나게 져야 했답니다. 지방 고시원에 혼자 살며 일저일하며 빚을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부모는 그나마 살던 집도 그놈 때문에 싹 다 날리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하고요. 저예요. 저 이호철 그놈이랑 완전히 헤어졌어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그놈 위장이혼한 거 곧 국세청에서 조사 들어갈 거예요. 네, 늦었지만 다행이네요. 그 이후 전 서은지와는 따로 연락을 하지 못했어요. 그놈이 하도 연락을 해대서 제가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바뀐 번호로 몇 번 연락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용기 있는 사람이니 남편과 둘이 잘 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동안 전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식을 치르기 전 모든 걸 알게 돼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어떻게 사람한테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속았나 싶더라고요.
제 자신이 믿고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 처음으로 회사에 장기 휴가를 내고 여행도 가고 집에서 부모님과 시간도 많이 보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죄송했지만 그래도 엄마 아버지랑 함께 있으니 제 마음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맨날 일한다고 바쁘더니 우리 큰딸이랑 있으니 너무 좋다. 정말? 남들처럼 결혼도 못하고 손주도 못 안겨드렸는데도 괜찮아? 남들처럼 살면 더 좋겠지만 엄마랑 아빠는 우리 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좋아. 그 후 전 회사에 복직해 열심히 일하며 바쁘게 살고 있네요. 살던 집은 정리하고 엄마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고요. 얼마 전엔 과장으로 승진도 했고 제가 참여한 광고가 대박이 나 보너스도 받았답니다. 저희 여동생 부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조카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제가 주말마다 가서 잘 놀아주니 저를 제일 좋아한답니다. 제부도 좋은 사람이라 저희 부모님께 참 잘하고요. 저희 아버지랑 엄만 요즘 두 분이 등산을 다니세요. 나이가 드셔도 정답게 사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저런 좋은 짝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아직 누군가를 만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운명에 맡기고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요. 이모, 나 어제 엄마한테 거짓말해서 혼났어. 우리 지안이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이모한테 말해줄 수 있어? 아빠가 사탕 하나 줘서 먹었는데 또 먹고 싶어서 안 먹었다고 했어. 그랬구나. 그럴 땐 솔직하게 말하고 한 개 더 먹고 양치질 잘할게요. 라고 하자. 알겠지? 4살짜리 조카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알려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누구나 어릴 때 거짓말하면 안 되고 남을 속이면 안 된다고 배우잖아요. 하지만 아직도 남을 속이고 법과 규칙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죠. 얼마 전 책을 보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더군요. 도덕은 처벌이 두려워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고 법을 지키는 건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자신을 지키는 일이라고요. 세상을 바르게 살아간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옳기 때문에 도덕을 지키고 날 지키기 위해 법을 지키며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 되니까요. 내 말과 내 행동이 사소해 보여도 누군가에겐 인생을 뒤흔들 정도로 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늘 신중하고 진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부디 많은 사람들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불볕더위가 한결 나아지더니 아침 저녁엔 선선한 바람이 부네요. 전 요즘 퇴근하면 엄마 아버지를 모시고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행복한 하루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